옛날 옛적 전설과 지리의 희미한 경계선 사이에 조용히 떠있는 작은 섬에서 어떤 기묘한 일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다. 인간은 점차 작아지고 도마뱀은 거대한 생명체로 변해갔으며 익숙한 먹이사슬의 질서는 마치 바람에 흔들려 분놀림이 어긋난 수묵화처럼 뒤집혀버린 듯했다. 당시의 플로레스는 진화가 스스로의 가장 장난기 어린 농담을 조용히 연기해 보이는 고대의 무대와도 같았다. 그 섬에 있던 용들은 불을 뿜지 않았다. 그저 강가에 몸을 낮게 웅크리고 철갑처럼 단단한 비늘로 뒤덮인 몸을 눕힌 채 차가운 눈으로 생명의 모든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 위에서는 커다란 새들이 위험 있는 그림자로 숲을 지배하고 있었고 성인 남성조차 그들의 눈에는 아침 식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세계 한가운데에서 작은 인류의 한 종은 자신들을 둘러싼 혼돈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사냥을 하고 도구를 만들며 살아남기 위한 부를 지켜냈다. 그곳은 마치 기묘한 유머 감각을 지닌 신이 만들어낸 자연사 박물관 같은 세계였다. 플로레스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돈의 실험실과도 같은 장소였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의 법칙이 구부러지고 변주되고 장난스러운 방식으로 다시 배열되는 곳이었다. 그 야생의 풍경 속에서 하나의 작은 생명체가 머지않아 인류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2003년 한 고고학자 팀이 야심차면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다. 아시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동한 최초기 현생 인류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 연구의 길은 그들을 인도네시아 제도에 속한 고립된 섬 플로레스로 이끌었다. 산맥이 이어진 이 섬은 한때 인류의 오래된 여정에서 자연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었다. 리앙부아 동굴에서는 돌과 흙에 변치 않는 듯한 침묵이 인류사를 뒤흔들 수도 있는 비밀을 품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쌓인 퇴적층 사이에서 연구자들은 거의 완전한 골격을 발견했다. 그 유골의 주인은 키가 1m에도 미치지 않았고 너무나 기묘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인류 집단에도 쉽게 들어맞지 않았다. 그들은 그 표본에 LB1이라는 번호를 붙였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것은 더 친근한 이름으로 플로레스의 작은 여성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발견은 단 하나의 사례가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어도 15개체분의 유골도 발견되었다. 이는 그들이 단지 비정상적으로 작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과학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류종의 증거였다. 그 종은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 선사시대 사람들의 평균 키는 약 1.06m로 현대인보다 현저히 작았고 성인이 되어도 몸무게는 약 17kg에 불과했다. 그 작은 체격 때문에 그들은 거의 피할 수 없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바로 호빗이었다. 그것은 J.R.R. 톨킨의 문학 세계에 등장하는 작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다. 기묘하게도 그 비교는 현실과 그리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키는 책 속에서 상상되는 모습과 거의 겹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체격만이 아니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뇌는 고인류 가운데서도 기록상 가장 작은 부류에 속했으며 그 용적은 겨우 약 380세제곱센티미터였다. 이 수치는 호모 에렉투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 뇌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들의 몸 역시 그에 맞게 작았기 때문에 체중에 대한 뇌 크기의 비율은 다른 선사 인류에게서도 기능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작았다. 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든 석기 그리고 섬의 가혹한 환경에 적응한 방식은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놀라운 실천적 지능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도구를 만들고 사냥을 하며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 작은 몸속에는 가차없는 세계에 끈질기게 적응하는 힘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과학이 마주한 큰 질문은 이것이었다. 인류의 한 종이 대체 어떻게 그토록 작아질 수 있었는가? 그 열쇠는 섬 외소화라고 불리는 진화 현상에 있다. 이 현상은 어떤 개체군이 섬에 고립되고 먹이가 부족하며 밖으로 빠져나갈 길도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일어난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연 선택의 압력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형 동물에게 거대한 몸은 더 이상 이점이 아니라 점차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코끼리는 막대한 양의 먹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작은 섬은
그 수요를 영원히 충족시킬 수 없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가장 큰 개체들은 자손을 남기기 전에 죽기 쉬워지는 반면 더 작고 에너지를 덜 필요로 하는 개체들은 살아남아 자신의 특징을 다음 세대로 전할 기회를 얻는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플로레스에는 소형 스테고돈이 나타났다. 그들은 코끼리의 오래된 친척이었으며 크기는 조랑말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섬의 진화가 만들어내는 것은 축소만이 아니다. 원래 작은 동물의 경우 천적이 사라지면 작은 몸을 유지할 필요성도 사라진다. 그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섬 거대화이다. 플로레스의 쥐들은 집고양이만 한 크기까지 자라났다. 마치 섬 자체가 자연의 긴 꿈속에서 그들을 부풀려 놓은 듯했다. 그리고 인간 역시 그 법칙의 바깥에 있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조상이 100만 년 이상 전에 아시아를 떠나 이 지역에 도달한 호모 에렉투스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들은 본래 더 키가 크고 더 건장하며 고대 인류 특유의 탐험 본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플로레스에 고립되었을 때 진화는 조용히 그들의 운명을 다시 써 내려갔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작은 개체들, 더 적은 먹이로 살아갈 수 있고 효율적으로 번식하며 그럼에도 사냥을 하고 도구를 만들며 공동체를 유지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 이 살아남는 자들이 되었다. 깊은 숲의 정적 속에서 불을 뿜지 않는 용들, 거대한 새들, 고양이만 한 쥐들 곁에서 작은 인류의 한 갈래는 진화가 읊은 기묘한 시처럼 계속 존재했다. 그들은 인간의 열등한 버전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또 다른 방식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집단 전체는 섬에 의해 조금씩 깎여 나가듯 다듬어졌고 인류의 축소판과도 같은 존재로 변해갔다. 작고 민첩하며 제한된 환경에 완전히 적응한 사람들이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생물학적 일탈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진화가 엮어낸 가장 섬세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은 지성이 반드시 큰 체격과 결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그 섬 자체로 눈을 돌려보자. 플로레스 섬은 전체 길이가 약 350km, 평균 폭은 겨우 48km 정도이다. 그 길고 좁은 대지 위에 울창한 열대우림, 탁 트인 사바나, 그리고 건조한 화산 봉우리들이 고대의 두루마리 그림처럼 공존하고 있었다. 그곳은 야생으로 가득한 땅이었고 호빗들이 살아가고 사냥하며 시간의 먼지층 속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기에는 충분한 넓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고독하지 않았다. 플로레스는 한때 포식자들의 왕국이었다. 그 중에는 거대한 황새의 일종인 렙토프틸로스 로부스투스도 있었다. 키는 약 1.8m, 몸무게는 15kg을 넘었다. 무거운 몸 때문에 아마도 나는 일은 드물었고 해안가와 밀림을 조용히 순찰했을 것이다. 커다란 부리와 냉랭한 걸음걸이를 지닌 그 새는 설치류와 파충류를 사냥했으며 때로는 작은 호빗들마저 먹잇감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선사시대의 황새들이 숲의 천개 아래를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 키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거의 2배에 달했다. 나무십 사이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소리 하나가 하나의 생명이 사라졌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공룡의 후예는 다시 한번 인류 위에 자신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위협은 아니었다. 섬에는 대형 독수리류도 서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보통 죽은 고기를 먹었지만 기회가 있다면 작은 동물을 습격할 수도 있었다. 어린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에게는 굶주린 독수리 한 마리조차 충분히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역시 코모도 왕도마뱀, 즉 바라누스 코모도엔시스였다. 이 거대한 도마뱀들은 플라이스토세의 호빗들과 공존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몸 길이는 3m에 이르고 몸무게는 약 130kg에 달한다. 그들의 조상은 어쩌면 그보다 더 컸을 가능성도 있다. 그들은 섬의 최상위 포식자였다. 코모도 왕도마뱀의 턱에는 육식 공룡의 이빨을 연상시키는 휘어지고 날카로우며 톱니 모양을 한 이빨들이 줄지어 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그 이빨은 아주 얇은 철층으로 덮여 있어 더 단단하고 더 오래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고 먹잇감에게 쇼크를 일으키는 독을 지니고 있으며 피부는 작은 뼈 조각들로 보강되어 자연의 갑옷처럼 되어 있다.
그에 비하면 호빗들은 몇 배나 가벼웠고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죽은 고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먹잇감을 숨기거나 그들의 주의를 피하는 일은 극히 어려웠다. 그 세계에서 작다는 것은 안전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죽음보다 아주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일 뿐이었다. 따라서 플로레스에서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위험과의 협상이었다. 사냥감을 쓰러뜨릴 때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오래 기뻐할 수 없었다. 숲속 어딘가에서 이미 피냄새를 맡은 포식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수천 년에 걸쳐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위험은 지상 위에서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섬에는 많은 뱀이 서식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자바스피틴 코브라도 있었다. 이 뱀은 떨어진 거리에서 독을 뿜을 수 있다. 독이 눈에 들어가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휩싸이고 방향 감각을 잃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실명할 수도 있었다. 플로레스의 작은 사람들에게 숲속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죽음과 나누는 조용한 대화였다. 나무들의 그림자, 강가, 동굴 입구, 그 모든 장소에서 삶과 멸망은 언제나 나란히 서 있었다. 양자를 갈라놓고 있던 것은 단지 한숨만큼의 거리뿐이었다. 플로레스에서는 독사가 단 한 번 무는 것만으로도 호빗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그물무늬 비단뱀 지구상에서 가장 긴 뱀은 더욱 두려운 존재였다. 키가 1m에도 미치지 않는 생명체에게 그것과 마주치는 일은 사신과 대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깊은 숲은 독리로 가득했고 바다 역시 결코 평온한 곳이 아니었다. 맹그로브 숲과 하구에서는 바다 악어가 거대한 검은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몸 길이가 6m를 넘고 몸무게는 100kg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그런 포식자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플로레스의 해변은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가르는 희미한 경계선이었다. 그럼에도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살아남았다. 그들은 손재주와 유연한 식생활을 바탕으로 살아갔다. 쥐를 사냥했고 때로는 거대한 쥐마저 붙잡았으며 깨와 연체동물, 해변의 작은 생명체들을 채집했다. 동굴에 남겨진 흔적들은 그들이 섬이 내어주는 모든 것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때로는 그들은 스테고돈에게도 접근했다. 스테고돈은 코끼리의 오래된 친척이다. 외소화되어 있었다고는 해도 성체는 여전히 거의 600kg에 달했으며 호빗들에게는 너무나 거대한 존재였다. 아마도 그들이 성체를 사냥하는 일은 드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끼나 자연사한 개체를 이용하는 방법은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떤 기회도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플로레스의 석기는 1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대를 지니며 호모 에렉투스 조상에게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호빗들은 날카로운 석편을 사용해 고기를 자르고 조개 껍데기를 열고 가죽을 벗기며 사냥감을 처리했다. 돌로 만든 창끝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지만 그들은 불로 단단하게 만든 나무창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작은 개체 하나만 놓고 보면 연약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단으로 협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창, 지혜, 그리고 용기를 통해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협력이라는 것이 송곳니나 발톱 못지않게 위험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 100만 년 전의 도구들은 더 큰 사실 또한 암시한다. 고인류가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가르는 생물지리학적 경계, 즉 월리스선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빙하기에도 섬들은 깊은 해협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곳을 건넜다. 그 이야기는 플로레스에만 머물지 않는다. 필리핀의 루손섬에서는 호모 루조넨시스 또 하나의 작은 체구를 지닌 인류종 역시 흔적을 남겼다. 그곳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도구는 약 70만 0년 전의 것이며 그들 또한 바다를 건너 섬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와 호모 루조넨시스는 과학이 한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대륙을 떠난 모험심 강한 호모 에렉투스 집단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플로레스에 도달하려면 그들은 약 32km의 외해를 건너야 했다. 루손섬으로 향하는 여정은 더욱 복잡했다. 100만 년 전, 어쩌면 그 고인류들은 나무 뗏목이나 떠다니는 물체, 그리고 원시적인 방향 감각을 이용해 이미 바다를 건너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작은 몸속에 깃들어 있던 것은 단순한 생존 본능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인류 최초의 모험 정신도 함께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나무 뗏목도 원시적인 방향 감각도 없었다면 바다를 건너는 일은 거의 죽음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그것을 해냈다. 그 사실은 인류의 지성이 아직 원시적이었다 해도 이미 바다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지금도 남아있다. 잊힌 섬들에 갇힌 채 돌과 시간 아래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인류종은 또 얼마나 존재했을까? 플로레스의 호빗들에게 그 이야기는 약 5만, 6만 년 전에 끝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 무렵 호모 사피엔스가 주변 지역의 모습을 드러냈다. 더 새롭고 더 정교한 석기는 새로운 인류 집단이 이 섬에 발을 들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소화된 스테고돈도 거대한 황새도 사라졌다. 아마도 우리 조상들이 도착했을 때 플로레스의 생태계는 영원히 변해버렸을 것이다. 더 키가 크고 더 수가 많으며 더 강력한 현대 인류 앞에서 호빗들에게 남은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플로레스의 나개족은 지금도 에부 고고에 대해 이야기해오고 있다. 동굴과 숲에 사는 털이 많은 인간 같은 생명체이다. 그들은 키가 약 1m였고 입이 크고 코도 크며 얼굴은 납작하고 발은 컸다고 한다. 독자적인 말을 가지고 있었으며 때로는 인간의 말을 흉내낼 수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몇몇 전승에서는 그들이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이야기되고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동굴 안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들은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계속 묻고 있다. 에부 고고는 단순한 신화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인류 종의 먼 메아리인가? 그들이 17세기까지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하지만 민간 전승 속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공동체는 지형 변화에 관한 기억을 1만 년 이상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호모사피엔스가 호빗들과 교잡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설도 있다. 마치 우리의 조상들이 데니소바인과 교잡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플로레스의 화석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만약 어떤 유전적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플로레스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그것은 실험실이자 전장이며 고대 이야기들의 묘지이기도 하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진화가 언제나 실험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깊은 숲과 화산 사이에서 자연은 한때 인간 그 자체의 축소판을 만들어냈다. 연약하고 기묘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지혜로 가득한 존재를 아마도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돌 속에, 동굴 속에, 그리고 전설 속에 남겨진 흔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아직 귀 기울여지지 않은 섬들이 있고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동굴들이 있는 한 그 이야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